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모습이죠. 자, 근데 어떻게 보면요, 약간만 크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그런 움직임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월달 시장이 이게 10월달 시장인데요. 코스피 기준으로 2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19점 몇 프로 정도 정확히 올라왔는데, 자, 뭐 이런 시장이 이렇게 좀 단기간에 급등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매물 소화 과정도 필요하고, 원래 이 10월 달 중에 좀 가다가 조정을 받고 뭐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좀 더 좋았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한 호재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치다 보니까 쉬지 않고 그냥 올라왔어요.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파생시장에서 손실을 엄청나게 봤었습니다. 근데 그 에이펙 정상회담이 끝나고, 정상회의가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한번 급락을 하면서 거의 외국인들은 이 파생시장에서 복구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옵션 시장에서도 좀 베팅을 하는데요. 자, 목요일이 옵션 만기니까 당장 내일이 옵션 만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만기 근처가 되게 되면 좀 뭐랄까, 인위적이랄까, 그런 수급들이 좀 들어옵니다. 여기서 크게 변동성이 나왔던 이 부분도요, 어쩌면 지금 이번에 만기 관련해 갖고 외국인들의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 의한 움직임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최근 들어서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 옵션 시장에서 좀 이렇게 매도를 쳤다가 급락하고 난 다음에 좀 청산을 했죠. 그랬다가 어제하고 오늘 또다시 콜옵션을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오는 물량은 뭐 한국 시장 아주 크게 강하게 그렇게 뻗어나가지는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물량들이에요. 그리고 누적 포지션도 옵션 시장에서 이 콜옵션 매도 포지션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아주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좀 시간 가치를 빼는 구간, 이런 구간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지금 콜옵션, 풋옵션 마찬가지입니다. 양 옵션이 다 옵션 프리미엄이 변동성이 커지면 프리미엄이 커지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보시면 100포인트 이상 플러스가 나왔었죠, 장중에. 그랬다가 뭐 장중에 마이너스로 전환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들 파생시장 포지션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인위적인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로 뭐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내일 정도까지는 옵션 프리미엄을 빼면서 조금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조금 긴 관점에서 시장을 본다라면요, 이건 뭐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산이 높았으니까 골이 깊었던 거고, 여기서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자, 지금 선물시장 외국인들 상황을 보면 요거는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는 괜찮죠. 2,100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수하고 있고, 미결제 약정 역시 마찬가지 2,099계약이 늘었으니까 오늘 외국인들 순매수 들어온 거는 신규 배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전에 이렇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새로 돈이 들어와서 배팅을 하는 그런 자금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매수가 들어온 부분은 그 전에 매도 쳤던 외국인들 청산하는 과정이었고요. 어제 이 3,400억 매도 나온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던 외국인들이 청산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계좌를 많이 비워놨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위쪽으로 배팅을 할지
아래쪽으로 배팅을 할지 그 부분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신규 매수로 봐야 되니까 위쪽으로 조금 배팅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요거는 옵션 만기 지나고 뭐 내일 오후장 정도 그때부터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자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이 신규 매수로 배팅 들어오게 된다라면 의외로 뭐 만기가 지나고 난 다음이죠. 내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의외로 강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부분이 만약에 좀 이 신규 청산을 해놨던 부분들, 이 부분들이 매도로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은 좀 더 지지부진한 모습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극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시장 뭐 이런 부분들은 나쁘게 보지 마시고 긍정적인 뷰를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섹터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자, 증권 섹터하고요. 뭐 증권주, 금융주, 뭐 지주사 관련되는 요런 섹터하고 AI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권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전에 방송 그 야인 시대에서도 추천을 해드렸었고, 증권주들 뭐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이거는 딱 정해진 그런 거였잖아요. 어떤 거냐, 우리 상법 개정안 2차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법 개정안 관련해 갖고 그 전에 잡음이 좀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간간히 힌트를 줬었습니다. 자, 올해 안에 3차 상법 개정안 그리고 세법 개정안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지금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3차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지주사들이 자사주들 꽤 좀 갖고 있죠. 그리고 금융주들도 자사주들 꽤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3차 상법 개정안하고 세법 개정안도 올해 내에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죠. 기재부 쪽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35% 해야 된다, 이런 안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시장이 또 좀 실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기재부는 좀 한 발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이 국회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최고세율 25% 이런 걸 주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최고세율은 25%로 될 것 같은데, 또 하나 이 기재부 쪽에서 시장이 싫어하는 부분들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 국감에서 그 기재부에서 나와서 하는 그 질의응답을 좀 봤는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재부 쪽에서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를 3년 한정으로 일몰되는 조세특례법으로 하려고 그런 안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국회에서 지적 안 하면 어떡하냐 하고 저도 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국회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문제를 다 잘 안다라는 거예요. 기재부보다 국회가 훨씬 잘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좋은 안을 내놨다라는 얘기인데, 3년 동안 이 조세특례법으로 하게 되면요, 3년 뒤에 일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다행히 이 부분을 조세특례법이 아니라 세법에다가 포함을 시키기로, 세법을 개정을 하면 그냥 쭉 가는 거죠. 계속 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한 수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뭐 그리고 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장기 투자자들 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그런 것들을 총리한테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2000년대 초 정도로 기억합니다만, 개인 투자자들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에 이거를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해주는, 세금을 안 떼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었습니다. 이걸 조세특례법으로 하다 보니까 몇 년 있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아마 이런 부분들도 총리가 뭐 좀 이렇게 기재부 장관이죠. 시행하는 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런 쪽에는 긍정적일 겁니다. 자, 종목 한 종목 말씀드릴게요. NH투자증권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뭐 이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야인 시대에서도 19,000원 정도에 아마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못 살 이유가 없었던 부분이죠. 자, 이 NH투자증권은 가장 확실하게 세법 개정안이 개정된다라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그 배당 성향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죠. 이 NH투자증권은 배당 성향이 45%나 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기재부 한도 40%니까 뭐 그거를 이미 훨씬 넘는 그런 상황이니까 세법 개정이 되게 되면 요런 거는 해당이 되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뭐 지금 최근 들어 조정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좋은 그런 시장인데 시장이 좋으면요. 증권회사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시 호조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다른 종목들보다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습니다. 지금 키움증권이나 그다음에 미래에셋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올해 말 기준 올해 실적 난 거 그거 반영해갖고 올해 말 기준으로 PBR이 한 1.2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근데 NH투자증권은 지금 0.8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기다리셨다가 매도를 하시려면요. 12월 달 언제쯤 그때쯤에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국회에서 통과가 될 테니까 자,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쭉 좀 중기적으로 들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AI 섹터를 좀 살펴볼게요. 자,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한 2.9% 정도 하락했죠. 소프트뱅크에서 갖고 있던 엔비디아 지분을 매도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팔아서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이거를 오픈 AI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지분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계산이 있었겠죠. 엔비디아에서는 지금 충분히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뭐 그 다음 타자가 어디냐 이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 계산을 한 결과 뭐 오픈 AI를 결정했을 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소프트뱅크 쪽에서는 물론 하드웨어 쪽도 좋겠지만 향후에는 이 소프트웨어 쪽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지금 주가 움직인 거 이런 거를 좀 비교해 보면 하드 업체보다 기대 수익률은 소프트웨어 업체가 낮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좀 소외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종목은 네이버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자, 이 네이버는 대표적인 AI 기업인 거 다 아시죠? 자, 거대 언어 모델은 하이퍼클로바 X라는 걸 만들었고요. 근데 지금 이 하이퍼클로바 X가 제대로 어필이 안 되는 거는 성능을 잘 못 따라가죠. 자, 이 성능을 못 따라가는 이유가 GPU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젠슨왕이 우리나라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중에 엔비디아가 가장 많습니다. 삼성, 현대, SK 이런 데다가 각 5만 장씩, 그리고 정부에 5만 장, 그리고 네이버에 6만 장을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그렇게 공급을 하는데 분명히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이퍼클로바 X 고도화는 물론이고요. 그거 외에도 지난주였던가요? 지금 이 네이버에서 로봇을 공개했죠. 자, 그리고 로봇 OS 쪽, 요런 쪽을 이렇게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진화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거 GPU입니다.
GPU를 테슬라가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로봇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해요. 뭐 이런 손짓을 하고 막 이런 거를 로봇한테 바로 전달해서 로봇이 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도 물리적인 뭐 어떤 그런 상황을 계산값을 주고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못하는 이유가 GPU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자, GPU만 넉넉하게 공급이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그 컨퍼런스 콜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봇 시장의 39% 정도를 차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GPU만 넉넉하게 공급된다라면 못할 거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 OS 쪽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꽁꽁 감춰놓고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로봇 OS 쪽에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이러면 또 경쟁자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뭐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쪽 경쟁자가 생길 수 있었는데 꽁꽁 감춰놓고 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지금 로봇 OS 쪽 이런 쪽 개발하기에는 아마 좀 늦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는 로봇 OS 시장의 강자로 군림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다 좋은 부분들이 있죠. 지금 하나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좀 뻗어줬으면 좋겠는데 강하게 뻗지 못하는 거는 하나가 조금 지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뭐냐 하면 뭐 얼마 전에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이유죠. 두나무하고 합병 부분들, 이게 빨리 결론이 나줘야 됩니다. 지금은 합병할 것 같다. 뭐 이건데 합병을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쪽 저쪽에서 야, 이거 뭐 안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자, 두나무하고 합병이 저도 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무산이 되면 이 네이버의 주가가 안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이 부분은 되면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거고요. 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무산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면 잠깐은 영향받겠죠. 그 이후에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걸로 생각되니까요. 자, 뭐 실적이면 실적, 향후에 GPU 공급으로 인한 성장성이면 성장성,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네이버가 올해 사상 최초로 또 올해 영업이익이 뭐 한 2조 이상 영업이익이 발생될 것 같아요. 자, 네이버라는 종목 중장기 관점에서 진짜 큰 든든한 우군을 얻은 거니까요. GPU 6만 장. 든든한 우군을 얻은 거니까 이 네이버 같은 종목은 장기 투자에 전혀 손색가 없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약바이오 섹터를 살펴볼게요. 자, 우리 제약바이오 섹터는 뭐 일부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근데 대부분이 상당히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의 대표주 한번 보면 일라이릴리가 대표주잖아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대표주인데 이 일라이릴리 차트를 보게 되면 좀 켜볼게요. 자, 일라이릴리가 이런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바닥을 이때 8월 달에 바닥을 찍었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차례 올라왔다가 계단식으로 차곡차곡 잘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충분히 조정받고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여기가 언제입니까? 우리 10월 말 정도 그때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자, 이 일라이릴리는 미국 시가총액 11위 종목하고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는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입니다. 자, 미국 쪽 제약바이오도 뭐 트럼프 관세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조금 고생을 시킨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돼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연말에 또 연준통화정책회의에서 저는 금리 인하가 있다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그냥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연준 분위기도 연말로 가면 갈수록 12월 달에 그 통화정책회의가 있으니까요. 그때로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주식들 뭐 상당히 좀 소외를 받았죠. 근데 저는 제약바이오 쪽을 말씀드릴 때요. 그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조금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 사상 누각이다라고 봐요.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막 치고 올라오더라도 나중에 뭐 한마디 삐끗하면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이 투자는요, 수익도 좋지만 안정성이 훨씬 우선이에요. 뭐 저 안정성이 있고 난 다음에 수익이 있는 거지, 잘못하면 이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 한 방에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을 보더라도 실적도 보고 향후의 성장성도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약바이오 주식들 꽤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뭐 현재 오늘 좀 말씀드릴 종목은 셀트리온을 좀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는 실적이 반영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왕 말 나온 김에 실적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 셀트리온 올해 예상되는 게 저 매출이 한 4조 1천억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그다음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죠. 자, 뭐 과거에는 수익성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과거보다 못하다라는 거, 이게 주가를 크게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진펜트라가 야 이거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못한데, 이런 거였습니다. 자, 근데 내년에는 아마 이 진펜트라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날 걸로 보여요. 그리고 얼마 전에 셀트리온에서 공시한 부분이 있죠. 뭐 트럼프 관세에 대비해서 미국의 일라이 릴리 공장을 인수를 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생으로 그냥 인수를 한 게 아니라요. 저 일라이 릴리하고 CMO 계약을 체결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미국 공장에서도 그 부분을 매출화하면서 상당히 매출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펜트라의 매출, 이런 부분들도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보면요. 자, 뭐 작년, 재작년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실적인데,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주가 자체를 보시면 주봉인데요. 자, 뭐 작년에도 이 수준이었어요. 올해도 이 수준입니다. 자, 삼성전기를 추천해 드렸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삼성전기 역시 마찬가지 작년, 재작년보다 실적 부분 엄청나게 좋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그 주가 12만 원대였죠. 그때 추천을 해드렸는데 셀트리온 역시 마찬가지 실적이 반영 안 된 주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적이 반영될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시청자님들, 지금 이제 내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점이 돼야 됩니다. 하루하루 뭐 오늘 얼마 오르고 오늘 얼마 빠지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보다 큰 수익을 노리려면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정책 수혜는 내년부터 본격화가 될 거예요. 예산 자체가 올해 예산은 작년에 짠 거고 내년 예산은 올해 짜는 거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정책 수혜는 본격화가 될 거고, 그렇다면 대통령이 의회에서 시정연설한 내용이 있었죠.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큰 그림에서는 무조건 AI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AI 소프트웨어가 됐든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AI하고 관련 있는 이런 산업에 집중을 하신다라면 내년에 아마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